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완전 기능경제 6번째 주제인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완전 기능 경제국가의 첫 번째 주제인 국가 경쟁력의 개념과 국가 경쟁력 측정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국가 경쟁력의 개념을 다룬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국가 경쟁력 개념을 주로 다룬 이유는 바로 경쟁적 국가는 높은 소득과 임금을 수반하면서 고도 기술과 생산성을 통해 국제 무역에서 성공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국가 경쟁 이 개념들이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지금까지 학자들 간에 논의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국가 경쟁력은 바로 국가들 간의 상대적인 능률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률은 알다시피 산출과 투입의 비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대적 능률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산출과 투입의 상대적 비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흔히 생산성이나 생산성 성장 등에 있어 측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국민의 높은 수준의 생활 표준은 바로 높은 수준의 생산성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으므로 국가 수준에서 의미 있는 경쟁력의 그 유일한 개념은 국가적 생산성이라고 마이클 포터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는 국가 경쟁력의 또 다른 관점이 뭐냐면은 흔히 무역 수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국가 경쟁력은 흔히 국가의 무역 수지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경쟁력은 세계 무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라든가 수익 침투율, 알려진 비교의 지수와 같이 상대적 무역 성과에 반영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대적 능률의 문제와 무역 수지 관점 외에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이 바로 뭐냐면은 국가 경쟁력을 거시경제 현상으로 보고 환율이나 이자율이나 정부 적자 등의 관점에서 측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게 되면 독일과 스위스는 환율이 높은 국가이고 일본과 이탈리아는 재정 적자 국가이지만 잘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는 한국 경우를 보면 이탈리아와 한국도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나라의 경우에도 국민들의 생활 표준이 신속히 상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무역 성과나 생산 수준 또는 소득 수준 간에는 일관성이 없으며 이들을 통한 국가의 경제적 능력 차이를 충분히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경제 발전의 단계에 따라서 국가의 경제 구조나 산업 구조의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 성장률이나 소득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어떤 관점에서 국가 경쟁력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으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국가 경쟁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이슈의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좀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 경쟁력에 대한 그 생산성이나 즉 능률이라든가 무역 수지 개념은 일치할 수도 있고 또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데 그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지닌 국가가 무역 점유율이 낮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역 점유율이 세계 시장에서의 전략적 경쟁에 의존할 경우 이는 능률과 시장 권리가 같이 혼합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무역 수지도 바로 능률의 즉 생산성이 있으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업이 주장하는 시장 파워 가치의 혼합의 그 상호작용에서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기업의 수출과 수입 활동, 이게 바로 무역 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기업의 수출과 수입 활동은 기업의 글로벌 구조나 그 전략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기업의 국제적 연결은 기업 경쟁력이나 국가 경쟁력 간의 단순한 관계를 깨뜨려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즉 기업의 경쟁력이나 국가 경쟁력이 바로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업 국제화의 패턴이나 특성은 기업이 선택한 다양한 구조적 또는 조직적 형태가 어떻게 성과, 경쟁 또는 구조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걸 고려할 때 우리가 그 내용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국제적 경쟁은 바로 환율의 평가 절하나 보다 낮은 임금으로도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1970년 중반 이후 미국은 10여 년간 무역 적자가 계속되었으나 1980년 후반 환율 평가 절하와 경쟁 국가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무역 수지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미국은 바로 실질 임금의 감소와 함께 무역 수지는 개선될 수 있었으나 경쟁력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알아본 것 같이 경쟁적 국가는 높은 소득과 임금을 수반하면서 고도기술과 생산을 통해 국제무역 상관하는 그런 국가인데 미국의 이와 같은 경우는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지 않았다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경쟁력의 개념은 광범위하고 국가 집단이나 국가나 산업이나 기업 수준에서 사용될 때 일관성 있게 지금 적용되지 않고 또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하는데 그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국가 경쟁력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와 같은 모순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파워의 주기적 순환형 관점에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강의를 도입한 부분에서 우주와 자연은 상생과 협력의 존재 질서를 만들어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우주와 자연의 상생과 협력의 존재 질서가 어디서 나타날 것이냐? 바로 우주와 자연에서 작은 파워는 큰 파워의 순환 내에 순환하고 이들은 주기적 순환을 기반으로 상생과 협력의 생존 질서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에서 우리는 지구는 태양계 순환 내에 순환하고 태양계는 우주 순환 내에서 순환됩니다. 또한 지구 생태계는 지구 순환 내에서 주기적 순환을 통해 생존 질서를 창출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이란 바로 뭐냐? 국가의 경제적 생존 공동체 그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경제 주체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공간적 상황을 제공하고 경제 주체를 창출한 파워의 순환 메커니즘을 국가는 제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워 순환 메커니즘은 바로 뭐냐? 파워가 형성되고 성장하고 성충하고 쇠퇴하는 그 프로세스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국가의 보다 작은 경제적 파워는 큰 경제적 파워 순환 내에서 순환하고 이러한 순환이 주기적일 때 국가는 바로 지속 가능 경쟁력을 창출하고 상생과 협력의 완전 기능적으로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주와 자연의 상생과 협력의 원리와 동일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주와 자연이 상생의 원리를 도입하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국가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림 4도의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자, 기업이라는 작은 경제적 파워는 산업의 순환 내에서 순환하고 산업의 순환은 국가의 경제 정책의 순환 내에서 순환하고 이들이 각각 주기적 순환할 때 이러한 국가는 바로 지속 가능 경쟁 우위를 만들고 이런 순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 같이 지속적인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지속적인 재창조는 바로 지속적 혁신을 만들어내고 이런 국가는 지속 가능 경쟁 우위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에서 가치화를 기반으로 파워 오속성의 능률적 또는 동시압을 작용할 경우 이들이 창출한 파워는 바로 주기적 순환을 유발하고 국가 경쟁 우위를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 봤을 때 우리는 국가 경쟁 우위를 경제 주체들의 경쟁 활동에서 가치화 개념과 바로 파워 타소 속성의 완전 기능 관점에서 문제를 볼 때 국가 경쟁 개념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가치화 기반 파워 오속성과 국가 경쟁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대에 공부한 바와 같이 가치화는 가치를 창출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이 적용하는 상황을 창출하는 프로세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가치화는 바로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경제 주체들의 작은 이 가치화는 바로 이들이 창출한 파워의 영향력을 만들어야 되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이 파워의 영향력은 다른 사람 욕구를 수렴할수록 영향이 커진다 했습니다. 가치와 욕구 수렴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바로 경제 주체의 가치화는 이들이 창출한 파워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상생과 협력의 경제 공동체 질서를 창출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파워의 다소성의 능률적 동시다발적인 바로
완전 기능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경제 주체들이 작용한 파워의 파워 속성은 바로 이런 완전 기능 경제뿐만 아니라 이들이 창출한 파워의 소구력을 만들어내고, 또 파워의 다섯 속성은 바로 경쟁과 협력의 관계이기 때문에 경쟁과 협력과 자유시장 질서를 만들어내고, 경제 주체들의 완전 기능 행동은 바로 완전 기능 경제적 행동을 유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파워는 그 방향과 크기를 가진 벡터입니다. 파워의 방향과 크기는 각각 파워 창출에 자기가 파워 다섯 속성의 패턴과 그 가치에 관계한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경제 주체들의 자기가 파워 다섯 속성의 패턴은 경제적 행동의 소구력 또는 완전 기능 경제 행동의 가치와는 경제적 행동의 영향력과 경제 공동체적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완전 기능 경제적 행동과 경제적 행동의 가치와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경제 주체들이 창출한 파워의 주기적 순환을 유발해서 바로 국가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설명드려보면 국가 경쟁력이라는 것은 국가 경제 주체들의 경제적 행동에서 작용한 파워의 다섯 속성과 그 가치와 상호작용을 유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파워의 다섯 속성은 바로 완전 경제적 행동을 만들어내고, 바로 또 가치와는 경제 주체를 만들어내는 그 파워, 제품이나 서비스의 영향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표로 나타내 보면은 6-5절에 보시게 되면은 가로축이 바로 경제 주체들의 파워의 다섯 속성인 완전 기능 경제적 행동을 의미하고 있고, 정축은 바로 경제 주체 행동의 가치와 의한 이들의 영향력 또는 상생과 협력의 축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국가 경쟁력 그리드로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 기능 경제적 행동을 X축으로 하고 경제적 행동의 가치화를 Y축으로 하는 그 그리드가 바로 국가 경쟁력 그리드입니다. 여기서 바로 X축은 바로 파워와 다섯 개 작용 패턴이고, 이건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구력이나 자유 경쟁 시장이나 경쟁과 협력 또는 생산성을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또 가치는 바로 근원적 다섯 가치의 영향인데, 이건 바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영향력과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은 1번 혁신형에 있는 이 경제 주체를 보게 되면은 바로 완전 기능 경제적 행동과 경제행동의 가치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한 경제 주체는 지속적인 혁신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2번의 경우를 보면은 완전 기능 경제적 행동은 약하지만 경제적 행동의 가치는 높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경제적 행동은 바로 고객 지향적 경제적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3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경제적 가치는 약하지만 완전 기능 경제적 행동은 강합니다. 바로 이건 바로 동기 유발형 또는 지속적인 변화 유발형입니다. 이런 사람들. 4번에 보면은 이건 바로 뭐냐면 완전 기능 경제 행동이 약하고 경제의 가치가 약함. 이건 바로 잠재형 경제 질서입니다. 자, 이 내용에서 봤을 때 1번 혁신형에 속한 경제 주체들은 바로 자기들이 속한 산업 평균보다 더 큰 경제적 성과를 냅니다. 2번과 3번에 속한 기업들은 바로 자기가 속한 산업에서 평균 이상의 경제적 성과를 내는 경제 주체들입니다. 4번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들은 자기가 속한 산업에서 평균 미만의 경제적 성과를 내는 그런 경제 주체들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는 국가 경쟁력 표준 수학 분포를 구성해 봤습니다. 국가 경쟁력 표준 수학 분포는 국가 구성원들이 1번 혁신형의 30%, 2번 동기유발형과 고객 지향형의 함께 50%, 잠재형의 20% 분포하고, 즉 30, 50, 20, 혁신형의 30%, 고객 지향형과 동기유발형의 50%, 잠재형의 20% 분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국가 경쟁력 표준 수학 분포라고 합니다. 어느 국가에서 경제 주체들이 바로 국가 경쟁력 표준 수학 분포 이상의 국가는 항상 경쟁 우위를 누리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가 경쟁 그리들은 바로 X축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경쟁력에서 능력, 즉 생산성을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Y축은 바로 뭐냐? 바로 무역에서의 무역 성과, 무역의 영향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는 바로 경제적 파워의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산업의 기업에 속한 구성원들이 국가 경쟁력 표준 수업 이상의 국가나 산업의 기업은 바로 지속적 혁신을 유발하고 국가 경쟁을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이와 국가 경쟁력 그리드는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 진단을 효과적인 그런 수단을 제공합니다. 자,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진단할 때 우리가 국가 경쟁력 그리드를 통해서 진단하는 자체가 무슨 의미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 국가 경쟁력 그리드에 의해서 경제 주체들의 이 분포의 모양을 보게 되면 한 국가의 경제적인 강약점, 즉 국가 경쟁력의 강점과 약점을 알아내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알아낼 수 있고 그 원인으로부터 국가 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신마리를 찾아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 강의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시간을 갖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 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어찌됐건 간에 국가 경쟁력 그리드는 바로 경쟁력의 능률의 문제와 경쟁력의 무역 수지의 관점에서 그 모든 걸 포함하면서 바로 경쟁력의 국가 경쟁의 약점과 강점을 알아내고 그 원인을 찾아서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제공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에 참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